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 보험금 수령자가 저 여자야? 박재수의 손에 들린 보험 서류가 거실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국화향이 채 가시지 않은 집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형제들은 이미 서로를 노려보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박은지는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돌렸다. 오빠, 이거 장난 아니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게 튀어나와? 우리 가족은 뭐야? 우리는 뭐냐고. 그녀의 눈가엔 울음이 번졌지만 분노가 그 눈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김선이 아직 35밖에 되지 않은 여자가 검은 블라우스를 단정히 입고 담담하게 말했다. 돌아가신 분이 직접 지정한 겁니다. 제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본인 뜻대로예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가 왜 너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넘겨?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보험 수령자를 바꿨단 말이야? 박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장례식 내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그가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수상쩍어 보였다. 은지가 재민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둘째 오빠, 당신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계속 묵묵부답이었잖아. 말해 오빠.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선희의 눈길이 그를 스치자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는 듯 했다. 그 순간 은지의 눈빛이 커지며 경악스러움이 번졌다. 설마 오빠 그 여자랑 무슨 관계인 거야? 거실에 놓인 검은 상복과 흰 국화, 꺼져가는 향냄새가 뒤엉키며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었다. 세 남매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지금 눈앞에서 드러난 배신과 의욕에 더 휘말려 있었다. 시간은 잠시 과거로 흘러갔다. 박노인은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째였다. 허름한 집에 홀로 살며 저녁이면 TV 소리로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그런 그의 앞에 김선희가 나타난 것은 어느 날 교회 봉사 자리였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다정한 손길로 다가왔다. 젊음과 따뜻한 말씨는 노인의 가슴에 잊고 지낸 두근거림을 되살렸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다. 장을 봐주고 약을 챙겨주는 호의였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희는 노인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외로움에 지친 박노인은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보험금 수령인을 그녀로 바꾸어둔 것이다. 아들, 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아니,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숨겼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도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둘째 아들 재민이었다. 우연히 아버지 집에서 서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은행 빚 독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몰아쳤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액의 보험금과 아버지 곁을 지키는 젊은 여자의 그림자였다. 선희 씨, 이게 뭐예요? 아버지 보험 서류에 당신 이름이 있던데. 박재민은 저녁 늦게 아버지 집을 들렀다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목욕탕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고 재민은 우연히 눈에 들어온 봉투를 열었다가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한 것이다. 거실 창문으로 스며든 노을빛이 선희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다. 알게 되었군요. 원래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께서 직접 정하신 겁니다. 저도 말릴 수 없었어요. 재민은 손에 쥔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말릴 수 없었다. 당신이 꼬드긴 거 아니야? 아버지가 왜 이런 걸 그동안 우릴 속여왔다는 거야? 선희는 담담한 표정을 지켰다. 그러나 눈빛 한켠에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비쳤다. 재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은 외로우셨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서 위로가 됐다면 그게 나쁜 일인가요? 그 말에 재민의 분노는 더 끌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속 숫자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수억 원대의 보험금. 지금이라도 손에 쥘 수 있다면 자신을 옥죄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민은 결국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돈은 다 당신 거라는 거네.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못 받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요. 하지만 꼭 제가 혼자 다 써야 한다는 법은 없죠. 상황에 따라 저와 가까운 사람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 미묘한 뉘앙스에 재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어댔고 두 사람 사이엔 알 수 없는 기류가 감돌았다. 그날 이후 재민은 자꾸만 아버지 집을 찾았다. 형이나 동생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이를 핑계로 들락거렸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실은 재민과 선희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재민 씨, 빚 때문에 힘들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어느 날 밤 선희가 조용히 꺼낸 말이었다. 재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은행에서 매일 독촉 전화가 와요.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눈앞에 있으니 미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집착하는지 이제는 알 것도 같고. 선희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낮은 목소리가 귀에 스며들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돈을 조금 더 빨리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스쳤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눈앞에 젊은 여자가 내뱉은 제안은 그의 무너진 삶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선희 씨, 설마 그 말 진심이에요? 재민 씨도 알고 있잖아요. 어르신은 오래 못 버티실 거예요. 사고든 병이든. 그걸 조금 앞당긴다고 해서 정말 큰 죄일까요? 오히려 다들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 말에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리로는 위험한 생각임을 알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갈피를 잃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했다. 공모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금지된 선을 넘어서는 은밀한 감정도 함께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요.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박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묻어 있었다. 늦은 밤 허름한 찻집 구석에 앉은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김선희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민 씨, 겁낼 필요 없어요. 어르신은 요즘 운전도 혼자 자주 하시잖아요. 그 길목만 잘 노리면 돼요.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재민은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친 거지. 선희는 그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따뜻한 체온이 닿자 재민은 더 크게 흔들렸다. 재민 씨, 우리 둘 다 살아야 하잖아요. 어르신이 계신 동안은 당신도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조금 빨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재민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갔다.
항상 무뚝뚝하지만 묵묵히 가족을 지탱하던 그 뒷모습. 그러나 곧 비톡촉 전화소리, 무너져가는 가게, 그리고 눈앞에 젊은 여자가 속삭이는 달콤한 말이 그 모든 걸 덮어버렸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 아버지가 매주 다니던 시골길, 오래된 다리를 건너는 좁은 도로.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는 그곳은 한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혔다. 재민 씨, 그날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어르신이 차를 몰고 나가면 당신은 뒤따라가세요. 브레이크만 조금 건드려주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만약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에요. 선희는 오히려 웃음을 지었다. 끝장나긴커녕 시작이 될 거예요. 이 보험금만 손에 들어오면 재민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고. 그 말은 재민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선의와 미래를 공유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사고 당일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박노인은 늘 하던 대로 늦은 밤 차를 몰고 나갔다. 운전대를 잡는 그의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눈빛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뒤에서 아들이 차를 몰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어두운 도로, 빗줄기, 미끄러운 노면.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재민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차를 몰았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시야는 흐릿했다. 그러나 선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조금만 앞당기는 거예요. 다들 편해질 거예요. 그 순간 재민은 눈을 질끈 감고 핸들을 꺾었다. 차가 휘청이며 아버지 차량을 스쳤고 곧이어 금속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차가 다리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빗소리와 파손된 금속의 비명이 뒤엉켜 재민의 귀를 찢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멈췄지만 이미 늦었다. 다리 아래로 내려다본 풍경 속에서 아버지의 차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재민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버지.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울음 섞인 신음은 빗속에 삼켜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선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재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재민 씨, 됐죠? 됐어. 끝났어. 아버지가. 울지 말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 순간 재민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험 수령자가 가족이 아니라 이 여자라고. 박재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갈랐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 향냄새와 울음소리 대신 갑작스러운 분노가 공간을 삼켰다. 조문객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박은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서류를 붙들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에 종이가 구겨졌다. 말도 안 돼, 오빠, 이거 진짜야? 아버지가 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결정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재수는 이를 악물며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거짓말이야. 이건 분명히 조작된 거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는데 왜 이런 짓을 했겠어? 당신. 그는 김선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무슨 수를 쓴 거야?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꿰었길래 이걸 바꿔놓은 거냐고. 선희는 담담히 그 시선을 받아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갑게 빛났다. 억울하네요. 고인께서 직접 지정하신 겁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제 이름을 쓰겠다고 고집하셨죠. 전 오히려 말리고 싶었어요. 말리고 싶었다고.
은지는 울음을 터뜨리듯 소리쳤다. 우린 아버지와 살을 맞대고 산 가족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 당신이 혼자 뭘 안다는 건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 인생을 훔친 거잖아. 조문객들의 시선은 선희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곁에 있어 드렸어요. 마지막까지 당신들이 바쁘다고 외면하던 그 시간에 저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고인께서 아셨기에 제 이름을 쓰신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재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은지가 그의 팔을 붙들었다. 은지의 눈빛은 선희를 향해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이용한 건 변하지 않아. 우리를 모욕한 거야. 그 순간 모든 시선은 잠시 침묵하고 있던 박재민에게 향했다. 그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양손만 비벼쥐고 있었다. 재민아, 너도 뭐 좀 알아? 재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재민은 고개만 저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수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 형제의 분노는 오롯이 선희에게 향하고 있었다. 빈소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을 즈음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검은 양복 차림의 두 사람이 조문객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유족 앞에 멈춰 섰다. 고인의 사고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단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서요. 경찰관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재수와 은지는 동시에 선희를 노려봤다. 은지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봐라, 역시 뭔가 있었던 거야. 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담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재민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 안쪽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이상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의혹과 분노 그리고 침묵이 뒤엉켜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유족분들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영상이 재생되었다. 빗길을 달리던 차량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는 또 다른 차량의 불빛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뒷차가 방향을 살짝 틀며 앞차를 건드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박재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아버지 차 뒤에 따라오던 건 누구 차야? 단순 사고가 아니었잖아. 은지는 얼굴을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일부러 밀린 거였어? 그럼 살인이잖아. 경찰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현재로선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번호도 어둡고 빗물 때문에 흐릿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순한 단독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선희에게 쏠렸다. 재수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역시 너였어. 내가 아버지를 꼬셔서 보험금 수령인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이직까지 한 거냐? 선희는 의외로 담담했다. 저는 사고 당일 어르신이 어디 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제 알리바이는 분명해요. 재수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도대체 어떤 년이길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이렇게 망쳐.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선희를 노려봤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왜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지?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아버지 눈을 가린 거지. 선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은 외로우셨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외면했죠. 전 그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돈이든 마음이든 그분이 원하신 건 제가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 말에 재수는 벌떡 일어나 선의의 멱살을 잡을 듯 앞으로 다가갔다. 닥쳐. 감히 우리 아버지를 입에 올리지 마. 경찰이 급히 나서서 그들을 떼어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박재민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였다.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시선을 바닥에만 고정시켰다. 아무도 그의 떨리는 손가락을 보지 못했다. 조사실을 나선 뒤 재수와 은지는 복도에서 다시 언성을 높였다. 은지야, 이제 확실해졌다. 아버지 사고는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 여자일 게 뻔해. 근데 오빠 경찰 말처럼 저 여자가 알리바이가 있다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우리 집안에서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없겠지? 재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설마.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를 해칠 놈은 없어. 아무리 못나도 피부치인데. 그러나 은지의 눈빛은 흔들렸다. 잠시 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근데 둘째 오빠는 왜 계속 말을 안 해?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잖아. 혹시 뭘 아는 건 아닐까? 재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재민이는 그냥 충격이 커서 그런 거야. 동생을 의심하지 마. 지금은 저 여자만 막으면 돼. 멀리 떨어져 혼자 앉아있던 재민은 두 형제의 대화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그는 손을 꽉 쥔 채 속으로만 되뇌었다. 안 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지금은 절대 들키면 안 돼. 복도의 창문 밖으로는 장맛비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빗줄기처럼 진실도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직 긴장과 의혹만이 온 집안을 옥죄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내민 보고서 한 장에 모두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박재수는 종이를 낚아채듯 뺏어들더니 눈을 부릅뜨고 글자를 더듬었다. 브레이크 오일 누출 흔적? 이건 누군가 고의로 손댔다는 거잖아. 박은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손을 써서 죽임을 당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한 노후 차량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재수는 곧장 선의를 향해 돌진하듯 다가갔다. 역시 너였지. 아버지를 꼬드겨 보험금 수령인으로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결국 직접 손댄 거야. 선의는 의자에 앉은 채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증거라도 있나요? 경찰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능성일 뿐이라고.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재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있겠어? 그때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혹시 우리 집안 사람 중 누군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재수가 동생을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내가 형제 중 누굴 의심한다는 거냐?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재민 쪽으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은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둘째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까부터 계속 그러잖아. 아버지랑 제일 자주 만난 사람도 오빠였고. 재민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만 좀 해. 재수는 동생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야,
내가 뭘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말해.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은지도 그렇고 다 너 의심할 수밖에 없어. 재민은 몸을 떨며 손을 뿌리쳤다.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제발 그만해.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선희는 그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보세요. 지금 누굴 의심해야 하는지 뻔히 보이지 않나요? 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뭔가 있는 것 같네요. 은지는 치를 떨며 선희를 노려봤다. 당신 입 닥쳐.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는 거잖아.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재수조차 방금 전 재민의 반응이 마음 한구석에 걸려 쉽게 털어낼 수 없었다. 형사도 조용히 말했다.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가족분들도 냉정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은지는 눈을 감고 흐느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가족끼리 서로 의심해야 해. 이게 뭐야 대체. 창밖에는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동안 남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깊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재민 씨 이럴 줄 알았어요. 가족들한테 의심받고 있죠? 늦은 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우산을 쓴 김선희가 조용히 나타났다. 빗물이 튀는 바닥 위에서 재민은 마치 도망자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 미치겠어. 형이랑 은지가 날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아. 경찰도 자꾸 나한테 뭘 아는 것 같다는 식으로 물어봐. 이제 곧 다 들킬 거야. 다 끝장이야. 선희는 우산을 기울여 그의 어깨를 가려주며 속삭였다. 진정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입만 다물면 돼요. 증거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재민은 머리를 감싸주며 낮게 신음했다. 그때 내가 브레이크만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이 죄책감에 어떻게 버텨? 선희는 그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젖은 눈빛이 마주 닿았다. 재민 씨 후회하지 마요. 아버님은 언젠간 떠나실 분이었어요. 당신은 오히려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당신 빚도 제 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재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손길에 몸이 떨리며 이상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선희 씨 정말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형이랑 은지는 날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럼 떠나요. 선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호했다. 보험금이 들어오면 이 동네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다 버리고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해요. 순간 재민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희망이 불붙었다. 형과 동생, 가족의 시선과 의욕에서 도망칠 수 있다면, 이 여인과 함께라면 자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그때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우산을 접으며 다가오는 그림자. 재민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다. 보세요.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재민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족들은 저만 의심하느라 당신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요. 재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만약 들통나면 선희는 날 지켜줄까 아니면 버릴까? 다음 날 경찰은 다시 가족들을 불러 조사했다. 보고서에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다. 재수는 선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곧 내 꼬리가 잡힐 거다. 두고 봐. 은지도 맞장구 쳤다. 우린 절대 포기 안 해. 아버지를 이렇게 보낸 게 누구든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 옆에서 재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책상 밑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선희는 그런 그를 곁눈질하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우린 아직 안전하다는 신호라도 보내는 듯. 조사실을 나서던 순간 은지가 재민을 붙잡았다. 둘째 오빠, 왜 계속 아무 말도 안 해? 아버지랑 제일 자주 본 게 오빠잖아. 혹시 뭔가 아는 거 아니야? 재민은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정말 몰라. 그만 좀 해, 은지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길은 흔들렸다. 은지는 그 모습에서 더욱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물을 수 없었다. 은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 한편 선희와 재민은 다시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문자에는 짧은 문장만이 오갔다. 재민 씨,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곧 끝나요. 조금만 버텨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공모와 은밀한 관계는 더욱 얽혀갔다. 그리고 그 불안한 비밀은 곧 폭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째 오빠, 이대로는 못 넘어가. 나랑 얘기 좀 해. 박은지는 밤늦게 재민을 집으로 불러 세웠다. 장례식 뒤로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수는 경찰과 계속 연락하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은지는 아예 재민을 붙잡고 눈을 마주하려 했다. 거실엔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국화향은 이미 옅어졌지만 그 대신 눅눅한 습기와 긴장감이 가득했다. 은지는 팔짱을 낀 채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빠 이상하잖아. 아버지 사고 전에도 자주 찾아가고 사고 후에도 아무 말 없고. 경찰이 브레이크에 누가 손댔다고 했는데 왜 아무 반응도 없어? 재민은 손을 떨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은지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충격이 커서 그런 거야. 거짓말. 은지는 소리쳤다. 나는 알아.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왜 그 여자 이름을 보험 수령인에 올렸는지도 오빠만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 재민은 시선을 피했다. 손가락이 자꾸만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다. 아니라니까 나도 형이랑 똑같이 놀랐어. 나도 몰랐다고. 은지는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눈을 보고 말해.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 오빠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 그 말에 재민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허공을 맴돌았다. 목소리마저 떨려 나왔다. 정말 난 몰라. 은지야, 제발 그만해. 순간 은지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치를 떨며 뒤로 물러났다. 못 믿겠어. 오빠는 아버지보다 그 여자를 더 믿는 것 같아. 오빠가 그 여자랑 같은 편이라면 난 오빠 용서 못해. 재민은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말 대신 고개만 숙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수가 들어왔다.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형사님이 주신 자료야. 사고 당일 CCTV 기록인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 은지가 달려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뭔데? 재수는 낮게 말했다. 사고 난 시각 아버지 차를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이 찍혔어. 근데 아직 번호판은 흐릿해서 확인이 안 된대. 하지만 누군가 따라간 건 확실해. 은지는 곧장 재민을 향해 돌아섰다. 둘째 오빠 사고 난 날 어디 있었어? 경찰은 왜 오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설마 그 차가 오빠 거야?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아니야. 내 차 아니야. 왜 날 의심해?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재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동생을 뚫어지게 노려봤다. 그럼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왜 사고 이후부터 눈도 못 마주쳐? 내가 뭔가 숨기고 있으니까 그렇지. 재민은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두 형제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자신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문득 휴대폰 진동이 주머니에서 울렸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재민 씨,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은 배예요. 김선이었다. 재민은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러나 은지가 그 작은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이며 날카로워졌다. 지금 누구랑 연락한 거야? 설마 그 여자?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만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은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울먹였다. 오빠 진짜구나. 나중에 뭐가 밝혀지든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 난 오빠 못 믿겠어. 재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제의 틈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갈라져 있었다. 박재민 씨 그리고 김선희 씨. 두 분 이 사진 좀 보시죠. 형사의 손에 들린 증거 봉투 안에는 인쇄된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시선을 모았다. 첫 번째 사진은 사고 일주일 전 한 허름한 찻집 구석이었다. 빗물이 흥건한 창가 옆 테이블, 서로 마주 앉은 재민과 선희가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가까이 숙이며 진지하게 대화 중이었다. 박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뭐야?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이게 그냥 위로해주는 사이로 보여. 은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몸을 떨었다. 둘째 오빠 진짜였구나.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어. 당신 그 여자랑. 형사는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한적한 골목길. 검은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걷는 두 사람,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모습.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 연인 같았다. 사고 전날 밤 촬영된 겁니다. 제보자가 있어 확인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재수는 눈이 충혈된 채 동생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자식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저 여자랑 붙어먹은 거냐? 아버지 뒤통수 치고 가족까지 배신해? 재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형.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빚 때문에 살 길이 없어서. 살 길? 살 길이 그거였냐? 재수는 주먹을 쥐었고 은지가 급히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둘째 오빠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도 당신이 내 오빠라고. 난 이제 오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 형사는 마지막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고 당일 다리 위 CCTV에서 포착된 장면. 흐릿하지만 분명히 재민의 차량이 아버지 차를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브레이크에 손을 댄 흔적, 그리고 CCTV. 이제는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분은 고인 사망과 관련해 공모 관계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순간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잠깐만요. 저를 재민 씨랑 같은 선상에 놓지 마세요. 전 아무 관련 없어요. 모든 건 재민 씨 혼자 한 짓이에요. 재민의 눈이 충혈되며 커졌다. 뭐라고? 선희 씨, 우리가 같이 했잖아.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보험금만 있으면 우리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다고. 선희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당신이 날 좋아한 건 알지만 난 고인 곁을 지켰던 사람일 뿐이에요. 이 모든 건 재민 씨 혼자 벌인 일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재민은 절규했다. 우리 같이 계획했잖아. 내가 아버지 차를 따라가고 당신이 연락해주고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재수는 그 자리에 서서 치를 떨며 소리쳤다. 봐라, 이게 진짜야. 둘이 짜고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서로 배신까지 해.
이 파렴치한 것들아.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오빠, 결국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거였어. 돈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재민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그게 죄라면 난. 그러나 선희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눈물 한 방울조차 없었다. 마치 이미 이 상황조차 준비된 듯 덤덤히 말할 뿐이었다. 저는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든 건 재민 씨 혼자 꾸민 겁니다. 방 안은 울부짖음과 분노, 차가운 배신으로 가득했다.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빚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고. 박재민은 조사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부짖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은 더 이상 동생도 아들도 아닌 낯선 범죄자일 뿐이었다. 박재수는 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살고 싶었다고. 넌 살기 위해 아버지를 팔아먹은 거야. 피부치로 태어나서 어떻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냐? 차라리 모르는 놈이었으면 이렇게 치가 떨리진 않았을 거다. 근데 넌 내 동생이잖아. 내 동생이. 은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둘째 오빠, 난 끝까지 믿고 싶었어. 아무리 수상해도 그래도 내 오빠니까. 근데 정말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 돈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오빠는 이제 내 오빠 아니야. 그냥 아버지의 원수일 뿐이야. 재민은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나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선희 씨가 먼저. 그 순간 선희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박재민 씨, 이제 그만두세요. 더 추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 당신 혼자 벌인 일이잖아요. 재민은 눈을 치켜뜨며 절규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보험금으로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다고. 당신이 다 꿰었잖아. 그러나 선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증거 있어요? 사진도 영상도 다 재민 씨 차와 행동뿐이잖아요. 전 그저 피해자예요. 어르신께 의지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어요. 재수는 주먹을 쥐고 선희에게 달려들 뻔했다. 그러나 경찰이 막아섰다. 진정하십시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다.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빠져나가겠다고.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야. 끝까지 당신도 도망 못 가. 하지만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 세상은 진실보다 증거를 봅니다. 그 증거가 누굴 가리키고 있는지 이미 보셨잖아요. 재민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야? 내가 다 감옥 가고 당신은 혼자 살아남겠다는 거야? 선희 씨, 우리가 함께라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며칠 뒤 재민은 결국 살인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 조사와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그의 이름 앞에는 폐륜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교묘히 빠져나갔다. 간접 정황은 많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를 망설였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보이며 말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고인의 곁을 지키려 했던 게 죄라면 그것마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수는 TV 뉴스를 보며 주먹을 떨었다. 저 여자는 끝까지 살아남겠네.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게 뻔한데 결국 동생만 감옥 가고 저 여자는 멀쩡하다고. 은지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 결국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우리 가족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집안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따뜻한 밤 냄새도 없었다. 오직 죄책감과 분노, 배신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이제 감옥에 갇힌 둘째와 아직도 교묘히 살아남아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박노인의 묘 앞. 잔디 위에는 아직 시든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흐린 하늘 아래 남매 셋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박재수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술잔을 따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놈을 막지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지켜봐 주세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 여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왜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 여자를 곁에 두신 거예요? 조금만 우리를 더 믿어주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버지,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눈물은 묘비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남겼다. 멀리 떨어져 있던 박재민은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특별히 허락받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끌려온 것이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생기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묘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난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빚에 절망에 미쳐서 그 여자의 말에 휘둘려서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네요. 아버지, 저 지옥 가겠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재수는 이를 악물며 돌아섰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넌 이미 아버지 원수야. 내 동생이지만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은지는 흐느끼며 재민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난 끝내 용서 못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이니까 부디 진심으로 뉘우치고 살아. 그것만이 남은 길이야. 재민은 울음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은지야 형. 경찰이 그의 어깨를 붙잡아 세우자 그는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덜덜 떨렸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그의 시선은 차갑고도 따뜻한 모순된 감정으로 가족을 향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차가운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있었다. 잠시 뒤 무거운 바람이 언덕을 스쳤다.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둘째의 배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여전히 따라붙어 있었다. 보험금을 둘러싼 참극, 폐륜 아들의 몰락, 젊은 여인의 그림자 같은 제목이 내일 신문에 실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도 이 가족이 겪은 고통과 부끄러움,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묘비 앞 국화꽃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세 남매는 각자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신뢰와 사랑이 사라지면 가장 끔찍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남는 것은 서로에게 남긴 상처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욕망과 외로움이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한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 중 한 사람이 힘들다는 이유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또 부모의 외로움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지금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때로는 서로를 지켜주려는 작은 손길 하나가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언젠가는 치유되고 더 단단한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가족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